새벽 경앗의 발견. 인천 시내 한강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물질을 하던 박철수. 흐릿한 새벽 안개 속에서 언제나처럼 잔잔하게 출렁이는 물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아직 퍼지지 않은 시간. 그는 늘 다니는 올미대교 아래 풀숲 가까이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걸려있는 걸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쓰레기나 낡은 비닐봉지일 거라 여겼다. 그러나 바람에 흩날리는 건 풀잎이 아니라 검고 긴 머리카락 한 움큼이었다. 순간 바짝 마른 그의 손끝으로 소름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긴 대나무 장대로 그 물체를 끌어당겼다. 해묵은 이불과 낡은 천 조각이 여러 겹 벗혀 있었고 곧이어 코를 찌르는 듯한 시체 부패의 냄새가 주변 공기와 뒤섞여 퍼져나갔다. 그러자 박 씨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역겨움, 극도의 공포가 물밀듯 몰려왔다. 사시나무처럼 손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다. 그는 무릎이 풀릴 것 같은 느낌에 주저앉을 뻔하면서도 반사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기 강가에서 사람 같아요. 사람이 랩, 머리카락이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이 박 씨에게는 한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강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혼잣말로 설마 사람이겠어? 수차례 되뇌이면서도 본능적으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짓했다. 주변 아침 산책을 나온 몇몇 주민들도 점차 분위기를 감지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코끝을 파고드는 역한 냄새는 벌써 바람을 타고 어둑한 새벽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철수는 초췌한 얼굴로 손가락만 가리켰다. 저기 있어요. 제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이상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겨우 말문을 이었다. 이윽고 경찰이 접근해 천을 걷어내자 긴 머리카락과 창백하게 질린 피부, 그리고 굳어진 일그러진 손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은 순식간에 텅 빈 강가가 아니라 범죄의 냄새와 죽음의 기운이 엄습하는 비극의 무대로 바뀌었다. 박철수는 구토를 참으며 뒤돌아섰고 경찰관들은 급히 현장을 봉쇄했다. 아직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 한강과 월미대교 아래는 평온함을 잃고 알 수 없는 사건의 중압감과 한 남자의 깊은 충격만이 남아 있었다. 역항 아래 드러난 범죄의 현장.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잔잔한 강가의 고요함, 풀숲 너머로 바람에 스치는 것은 비극적인 신호처럼 느껴졌다. 강 하류, 바위 근처에 껴있는 이 불길한 무언가는 단순한 부유물이나 쓰레기가 아니었다. 형사들과 과학수사 대원들은 늦가을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접근했다. 플래시 불빛 아래 여러 겹의 낡은 이불과 패브릭으로 감싸인 긴 물체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경험 많은 수사관조차 가까이 다가가며 잠깐 숨을 멈췄다. 가장 바깥에 있는 낡은 담요에는 이화 세탁소라는 바랜 상표가 남아있어 현장이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범죄가 아님을 예고했다. 시신의 발목에는 건축용 벽돌이 굵은 나일론 줄로 묶여 있었다. 이로써 명확한 증거인멸 목적의 살인이라는 사실이 첫눈에도 드러났다. 형사 박지원, 38세엔 장갑 낀 손으로 시신을 뒤덮은 끈을 풀며 잠시 망설였다. 이런 방식, 이건 감정을 배제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에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법의관은 주변에 스트로보 조명을 세웠고 폴리스라인 너머로 구경꾼들이 호기심과 공포에 찬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장 담당 수사관은 바닥에서부터 주변 풀숲, 바위, 그리고 강가로 이어지는 진흙까지 하나하나 샅샅이 수색했다.
조명 아래 드러난 작은 핏방울 자국, 부서진 손톱, 풀잎에 묻은 섬유 조각, 심지어 습기 찬 갯벌리로 선명하게 남은 외래 타이어 자국 하나까지 모두 증거로 체증했다. 한 여성 대원은 시신의 오른쪽 손밑에서 낯선 조직편을 채취하며 아마 가해자와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고 조용히 말했다. 이불 안쪽에서 발견된 희미한 얼룩, 그리고 시신의 손가락에 남은 검은 실 오염은 범인 역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만한 치밀함을 가졌다는 인상을 남겼다. 각종 물증은 즉시 밀봉되어 현장 감식반 차량으로 옮겨졌고 시신은 곧바로 법의학 보검을 위해 인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특별히 주목된 것은 담요의 세탁소 라벨과 부서진 손톱 및 조직편, 발목의 특이한 결박 방식,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듯 이어진 오토바이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 수사관들은 비닐 장갑을 벗을 틈도 없이 곧바로 강 하류 100m 구간에 임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추가 탐문과 정밀 수색에 들어갔다. 각종 영상기기와 드론까지 동원된 강가의 그 새벽. 인천의 도시는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허정, 장민을, 주은호, 장현구의 피해자 신원 공개. 사체의 신원은 빠르게 밝혀낼 수 없었다. 섬유질 등 각종 생체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이틀 후 DNA 결과가 가족들의 샘플과 일치한다는 긴급 통보가 왔다. 피해자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서민지 32세로 확인됐다. 서민지는 잘 알려진 무역회사 미래상사의 재무팀에서 일하며 평소 일에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었다. 남편 이성훈 35세 그리고 6살 난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엄마였다. 가족들은 세 번째 난이 되도록 민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딸이 연락 두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출근할 때마다 저에게 문자 한 통은 꼭 보냈는데.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이 조사실을 메웠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 당일인 10월 12일 밤 10시쯤 민지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서둘러 아파트를 나섰다.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모습은 단정한 자켓 차림에 어딘지 모르게 긴장된 표정이 남아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밤늦게 그녀가 혼자 집을 나서는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주로 가족과 다녔기에 저녁 늦게 혼자 나가는 모습이 낯설긴 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과 어린 아들이었다. 사건 이후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은 엄마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자꾸 물었다. 회사 동료들마저도 민지는 절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 실종 후 집단적으로 동요했다. 최근 부서 내에서 격리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건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한 동료의 한숨은 사무실 안을 무겁게 채웠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과 가족, 회사 동료들에게 세밀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3일간 연락 두절이던 민지의 휴대폰은 갑자기 꺼졌고 위치 신호 역시 마지막으로 월미대교 인근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민지는 최근 들어 회사에서의 업무 부담 때문에 힘들다며 몇 차례 하소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사적인 문제나 금전적 갈등, 외부적인 위협 등은 없었다. 딸은 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절대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자의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인천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엽기적인 살인으로 밝혀지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격리팀원 대부분이 조사를 받았으며 민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서로 떠올랐다. 서민지는 그렇게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품에서 비극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회사의 비밀이 함께 묻혀 있는 상태였다. 최초의 증거들. 경찰은 피해자가 서민지로 확인되자마자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당면에서 정밀 수사를 확대했다.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 디지털 포렌식 팀, 현장 감식반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결정적 실체는 현장과 그 주변 디지털 흔적, 그리고 일상의 미세한 변형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며 전 구상원을 최대 비상체제로 가동했다. 1. 현장 감식의 집요한 지작. 현장 감식반은 시신이 발견된 월미대교 하단 30m 반경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팀장인 형사 강상철은 지금 조금의 흔적도 모두 기록해두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감식반은 남아있던 진흙의 패임, 풀잎에 찢어진 결, 작은 핏방울이 묻은 듯한 흙, 그리고 바위에 찍힌 미세한 칼음까지 모두 고해상도 카메라와 루페로 검증했다. 풀숲 가장자리에는 타이어 자국이 여러 방향으로 남아있었고 그중 하나는 도심에서 드물게 보이는 비대칭 패턴이었다. 감식팀은 시중에 흔치 않은 SUV 또는 경차의 구형 겨울 타이어 자국임을 근거로 주변 차량 소유자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했다. 또 시신 주변에는 미세한 검은 섬유 조각과 플라스틱 가루들이 묻어 있었고 이는 이불이 아닌 별도의 운반 도구나 작업복 등 다른 소지품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이외에도 시신이 담겨있던 담요의 이화 세탁소 태그, 그리고 특이한 올풀림 현상이 있는 회색 나일론 로프, 부러진 손톱 밑에 박혀있던 미세 조직편, 희미하게 굳은 핏방울 등 현장에서는 총 13점의 실물 증거를 수거했다. 2. 디지털 포렌식의 숨은 실체. 피해자의 핸드폰은 실종 직후 전원이 꺼졌고 GPS 신호는 마지막으로 월미대교 인근의 수로에서 끊겼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피해자의 핸드폰 계정, 회사 메신저, 이메일 서버를 모두 압수수색했다. 특히 실종 24시간 전후에 남긴 메신저 기록에 오늘 저녁에 꼭 얘기 좀 해요. 이거 그냥 넘기면 회사 망해요. 라는 문구가 발견되어 조사팀이 긴장했다. 이외에도 최근 2주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4번의 휴지통 비우기, 그리고 키아 모닝, 월미대교 근처 모텔, 야간 주차 금지 같은 검색 기록이 포착되어 피해자 혹은 범인이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려 했음을 자기총에 알 수 있었다. 또한 회사 출입카드 로그와 CCTV 기록에도 차이가 있었다. 회사 기록상 오후 CG시 이후 피해자의 출입은 없었으나 건물 뒷문 CCTV 영상에는 그녀가 평소보다 요시간 늦은 저녁 9시 45분경 혼자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영상 속 피해자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표정이었고 자주 사용하는 회색 가방이 아닌 작은 검정 클러치를 들고 있었다. 3. 주변 탐문 및 목격자 진술. 경찰은 월미대교 인근 산책로, 주차장, 100m 반경 내를 이틀간 샅샅이 탐문했다. 한 택시 운전사가 사고 당일 새벽 10시쯤 다리로 향하는 흰색 경차와 그 근방 한 여성의 뒷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청소 노동자는 한밤중에 두 사람이 다투듯 소리치는 걸 들었다며 여자인 목소리가 매우 절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근방 상가 건물, 슈퍼마켓 그리고 ATM 부근의 CCTV 기록까지 모두 회수했다. 그 결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10시간 전인 밤 10시 27분
피해자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차량에 타는 모습이 멀리지만 흐릿하게 포착됐다. 차량의 번호판은 명확하지 않았으나 차종과 색깔, 그리고 앞부분의 스티커 위치로 미루어 특정 기업 렌트 차량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4. 주요 물증의 정밀 분석. 수거된 담요의 세탁소 라벨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이화 세탁소에서 최근 3개월 내 출고된 제품임을 확인했다. 세탁소 대표는 해당 담요는 회사 전체 주문 세탁을 자주 하던 모 대기업의 재무팀에서 여러 번 대량 세탁을 맡긴 물품 중 하나라고 진술해 수사팀은 곧장 미래 상사의 최근 세탁품 목록을 확보했다. 또 시신 발목을 묶은 나일론 로프와 그 잔여 조각이 피해자 회사 창고 물품 재고의 일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고 관리 기록을 역추적하던 중 범행 전날 야간에 사라진 로프 일부가 장부상 누락되었음이 발견됐다. 피해자의 손톱 및 조직, 담요와 바위에 남은 미세 혈흔은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유전자팀으로 송부됐다. 혈흔 일부는 피해자와 일치하지만 검은 머리카락과 조직편 우점은 타인의 DNA로 예상되어 현장에 있었던 제3의 인물 혹은 범인의 가능성을 넓혔다. 5. 차량 관련 증거. 사건 당일 목격된 키아 모닝 차량은 차량 등록소와 인근 도로 방범 CCTV를 대조한 끝에 회사 동료인 김정욱 31을 명의인 포렌식으로 미디어 파일을 복구하고 있었다. 현장 인근의 진흙에 남은 타이어 자국, 바닥의 신발 자국은 모두 석고 캐스팅으로 복원하여 김정욱 차량과 신발의 규격을 비교 분석했다. 한편 타이어에서는 일반 도심에서 잘 쓰이지 않는 구형 패턴이 감식되었고 김정욱의 차량과 일치하는 흔적이 몇 군데 확인됐다. 6. 현장 외부 단서와 현장 통제. 수사팀은 현장 150m 반경 내 잔디, 숲, 배수로, 강 하류로까지 확대해 일련의 추가 탐색을 진행했다. 그중 한 대원이 풀숲 깊은 곳에서 검정색 방수천 조각, 시신이 감싸였던 천과 동의 원단, 그리고 혈흔이 묻은 종이 티슈를 발견했다. 해당 티슈의 유전 정보와 지문은 추가 분석을 위해 채취됐다. 같은 시각 팀 전체는 폴리스라인 안팎을 시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삼고 미디어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했다. 사소한 담배꽁초, 비닐 등도 모두 감식 기록에 남겼고 전날 밤부터 미리림 방범용 차량 통과 내역 및 무인 택배함 출입까지 조사했다. 7. 회사 데이터 및 출입 기록 수집. 경찰은 미래 상사 사내 전자결제, 임직원 출입 로그, 사무실 CCTV, 안면 인식 기록, 야간 경비 로그 전부를 압수했다. 특이하게 피해자가 사망 전날 밤 회사 보안실 근처에서 근무복이 아닌 사복으로 잠시 출입했다는 이례적인 이동 경로가 발견됐다. 동시에 며칠간의 CCTV에서는 익명의 남성이 피해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여러 차례 감지되었고 이는 동료 관계 이상의 모종의 갈등 혹은 거래 가능성을 수사팀에 제시했다. 8. 결정적 디지털 단서. 포렌식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에는 이렇게까지 하라고 시킨 사람 누굴까? 회계팀, 다음 주에 확인 이라는 짧은 미전송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또한 업무용 메일에는 마지막으로 보낸 증빙자료 제출 요청 파일과 일부 인물에게 보낸 누락 항목 정리 부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기 직전에 남아 있었다. 포렌식 팀은 사내 메신저 복원 결과 삭제된 사용자, 나는 가명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오늘 밤 잠깐만 입조심해라 등 위협성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송된 정황 또한 최초로 확인했다. 9. 종합적 현장 분석과 초동 수사 결과. 이처럼 경찰은 현장 증거, 담요, 로프, 타이어 및 발자국, 혈흔, 디지털 데이터, 폰 로그, CCTV, 차량 블랙박스, 사내 자료, 주변 탐문, 택시, 청소 노동자 진술, 그리고 미리 계획된 치밀함이 보인다고 결론 내리며 회사 내부자와 사건 당일 동선이 겹친 인물, 그리고 피해자와 최근 갈등을 겪던 이들을 실질적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집중했다. 그날 오후 경찰청은 최초의 증거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범인의 도피처는 없다며 본격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날 채취된 모든 증거와 자료는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지을 결정적 단서로 남았다. 회사 내에서 시작된 본격 수사, 현장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피해자 서민지의 회사 일의 상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자 경찰은 수사의 무게중심을 회사 내부로 옮겼다. 오후가 채 지나기도 전에 형사들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미래상사 사옥을 직접 찾아갔다. 회의실에는 경리팀, 인사팀, 영어팀 주요 임직원들이 하나둘씩 소환되었다. 경찰은 각 인물들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분해하고 회의로, 출피로, 메일로그, 메신저까지 샅샅이 확보하며 수사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1. 침묵과 긴장으로 얼어붙은 회사. 수사 초기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회사 전체를 감도는 묘한 불안감, 그리고 잠긴 분위기였다. 인사팀 팀장 이소영, 35세, 오늘 경찰의 첫 질문에 경찰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리겠다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실종 전 민지와 가장 최근까지 격한 언쟁을 벌인 인물로 몇 차례 이메일에서 금전처리 관련 경고성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형사들의 등장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고 이사회 임원실 앞에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경리팀 회계 사무실에서는 몇몇이 노트북을 닫고 몰래 무언가를 전송하는 모습까지 목격됐다. 한 젊은 여직원은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요즘 회사가 너무 뒤숭숭해요. 민지 씨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라며 떨리는 손길로 USB를 건넸다. 2. 임직원 개별 소환과 심리적 압박. 경찰은 모든 직원들의 실명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소영은 최근 경리팀 예산 이체와 복리후생비 등 보고 누락 문제로 감정이 상했지만 민지 씨와 개인적 원한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내역 일부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엔지니어 이지우는 최근 피해자가 감사보고서를 고위직에 직접 보내겠다. 여러 파일을 인쇄 정리하고 야근을 혼자서 마친 날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대표, 구장, 팀원까지 거의 전원 소환이 이어졌고 각자의 알리바이와 사건 당해 전날 동선을 정밀하게 검사했다. 특히 피해자 주변에서 여미자의 연구 최초로 포착된 3명, 이소영 팀장, 동기 김정우, 부서 막내 이지우는 심층 조사가 집중됐다. 3. 내부 자료 확보 및 조직적 은폐 정황. 수사는 임직원들의 개별 진술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내부 데이터 분석으로 확장되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은 회사 이메일 서버에서 삭제 흔적이 남아있는 송신, 수신 메시지 57건, 사내 메신저 복구본 수백 건을 복원했다. 또한 경리팀 내 공유 폴더에서는 최근 2개월간 예산 배분표의 이상거래 기록, 미승인 전표 및 비고란의 손글씨, 심할서 이미지 파일 등 혼란스러운 정보들도 다수 발견됐다. 보안실 CCTV 파일, 회사 주차장 출입 기록, 특별 예산 승인, 회계 전표, 부서장 직인 사용 내역까지 샅샅이 분석이 이뤄졌다. 4. 동요하는 내부 여론과 내부 고발자의 그림자. 회사 내부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공포와 이에 반발하는 은밀한 내부 고발자 움직임도 감지됐다. 동시에 피해자가 사망 직전 팀 일부와 대립적 분위기였음을 암시하는 캘린더, 회의록, 조직 개편안, 인사 파일 등의 메모도 속속 발견되어 회사 안팎의 분열의 분위기가 커졌다. 몇몇 직원들은 경찰의 익명으로 민지는 경리팀 예산 내역과 최근 소규모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심각한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고 고위직에게 문제 제기를 준비했다고 제보했다. 어떤 부서는
평소 소극적이던 직원이 이메일 첨패를 러펠도로 회사 규정 위반 의혹 혹은 괘씸, 충격 거래 내역이라는 주제로 노트북 캡처 화면을 첨부해 경찰에 전달했다. 5. 증거 확보와 첫 용의자 선정. 심야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감식반은 사내 구석진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량 구입했던 나일론 밧줄, 실종 전날 분실된 업무용 담요, 세탁소 반환 기록 대조, 폐리 처리된 후 미출고된 회계장부 일부를 발견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치밀한 분석 끝에 또 다른 결정적 단서는 야간 근무자 명의의 택시 영수증, 해당 시간의 소형 렌터카 결제 내역, 우편실에서 회수된 사내 비공식 동호회 서류 봉투가 일부 소진된 점이었다. 이영 인사팀장, 거래 부정, 삭제된 메시지, 피해자와의 노골적 불화, 김정욱 영업사원, 차량 GPS, 알리바이 시간 불일치, 피해자와 묘한 유착, 이 2명을 첫 주요 용의선상에 올렸다. 6. 내부 갈등의 심화와 결정적 고리의 발견. 조사가 장기화될수록 임직원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신 속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 사무용 컴퓨터 야간 보안 SW 로그인 로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재분석했다. 일부는 괜히 나만 피해볼까봐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며 조직적 공범 가능성까지 입에 올렸다. 내부 고발자라 짐작되는 인물은 조용히 경찰에 추가 진술서를 전달했고, 또 다른 직원은 아마 회사의 내막을 모두 아는 이가 한두 명 더 있다고 귀뚱했다. 키아 모닝, 차량에서 피어오르는 의문. 경찰은 월미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과 현장의 다양한 단서들, 특히 희귀한 타이어 자국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 새벽 한 대의 피아 모닝 경차에 주목하게 되었다. 멀리서 목격된 흰색 경차, 그리고 흐릿하게 남은 CCTV 속 번호판 일부. 수사팀이 차량 등록 조회와 인근 방범용 카메라를 대조한 끝에 이 차량은 미래 상사 영업팀 김정욱 31세의 명명의로 급히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1. 차량 소유주와 최초 소환 조사. 수사팀은 김정욱을 소환하여 그날 저녁의 동선과 민지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김정욱은 처음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 일로 늦은 협의가 있어 민지 씨를 사실 송도 오피스텔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귀가했다는 시간과 블랙박스 GPS 기록이 어긋나는 점, 그리고 송도 월미대교로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차량 이동 로그가 발각되며 그의 설명에 의심이 더해졌다. 김정욱은 그날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민지 씨를 내려주고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 이동 경로상 약 23분간 행방이 불명확했고 차량 안팎 곳곳에 세차 흔적, 방향제를 새로 구입한 영수증까지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다. 조사팀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전후 차량이 월미대교 주차장 인근에서 일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2. 차량 포렌식의 세부 과정. 경찰은 곧장 차량을 압수하고 정밀 포렌식 팀을 긴급 투입해 차량 내 외부를 샅샅이 조사했다. 블랙박스는 사건 당일 저녁 안옵시 이후 영상 일부가 사라져 있었으나 포렌식 복구 끝에 짧은 녹화 파일 여러 건이 되살아났다. 그 안에는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 무겁게 드나드는 남성의 실루엣, 그리고 주차장 외부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량의 모습이 흐릿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또한 차량 내 메모리 카드, 내비게이션 기록,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연결 시간대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들은 김정욱이 단순 배려 운전자가 아닌 사건 현장 이동의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드러냈다. 포렌식 팀은 운전석 바닥에서 이물질이 박힌 흙 확인했다.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에서도 미세한 장섬유, 검정색 방수천 실조각, 희석된 혈흔 반응이 검출됐다.
트렁크 안쪽에는 연한 분홍빛 화장품 흔적, 그리고 미세 포장재 섬유가 붙어 있었고, 이는 시신이 이송될 때 사용된 천과 동일한 원단이니 과학 수사 결과 드러났다. 3. 김정옥의 심리전과 경찰의 압박. 추가 소환 조사에서 수사팀은 김정옥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그날 민지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회사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자신은 단순 조력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자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야. 박 형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김정옥을 응시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차량 트렁크의 오염 흔적, 김정옥 휴대폰에서 복원한 미전송 메시지, 그리고 차량 세차 시각에 맞춘 주유소 결제 내역 등 한치의 커버도 용납하지 않았다. 4. 차량 관련 목격자와 시점별 퍼즐 맞추기. 경찰은 추가로 월미대교 주변의 주차장 CCTV, 야간 청소 노동자, 택시기사 등 실시간 목격자 진술을 재수집했다. 사건 당일 차량의 이동 루트, 시간, 트렁크 여닫는 정황까지 각종 영상 증거와 진술이 맞물리면서 수사팀은 김정옥은 누군가와 동행했거나 범행 및 시신 은닉의 중간책 노릇을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내부 보고를 올렸다. 한 경비원은 하얀 차가 잠시 후진해서 정차했다가 트렁크를 연 뒤 짐을 내리는 듯한 장면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관리실에서 새벽에 발진하는 강한 엔진음을 들었는데 차주가 불안해 보였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5. 차량과 회사 인내, 그리고 미해결의 고리. 김정욱은 회사 내에서 외향적이고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피해자와 업무상 접점이 낮아지고 모종의 갈등이 있었던 점도 밝혀졌다. 동료 직원들 역시 둘이 최근 들어 사적인 만남 혹은 긴급한 전화통화를 자주 했다며 증언했다. 회사 메신저 기록에는 민지와 김정옥 사이에 오늘 처리 마감 가능? 예산서 이체 내역 좀 다시 확인해줘. 등 수차례의 업무적 대화가 남아있었고 일부는 삭제 흔적도 발견됐다. 6. 경찰의 최종 분석, 차량이 지닌 치명적 의미. 종합적으로 키아모닌 차량은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범행의 주요 증거이자 범인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또 차량과 직접 연결되는 또 다른 증인, 이소영 팀장과의 전화 및 메시지 내역, 차량 내에서 수집된 이중 심카드의 의지 문적 등 이 교차 검증되며 수사의 흐름이 본격. 형사는 이 차 한 대가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다며 낮게 중얼거렸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각종 물증, 이동 로그, 포렌식 데이터는 사건 당일 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대별 재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차량 트렁크 주변에 남은 피와 섬유, 그리고 민지의 DNA가 검출된 결정적 단서들은 김정욱이 최소한 범행 은폐 단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암시했다. 불분명한 관계와 숨겨진 동기들, 서민지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경찰과 회사 내부 모두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의 그물망이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고 건실하게 굴러가던 미래 상사의 조직 속에는 이해관계와 권력을 둘러싼 암묵적 긴장, 그리고 누구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미묘한 불신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피해자의 마지막 흔적과 위기의 단서. 서민지가 실종 직전 남긴 메신저와 이메일. 그녀의 비공개 메모에는 만약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직접 증거를 CEO에게 보내겠다. 회사에서 지난달 정산 내역 꼭 다시 확인해야 해. 이대로 두면 모두 위험해진다와 같은 긴박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일정 관리 앱과 캘린더에서 비공식 회의, 고위직 면담, 익명 메모 제출 같은 기록도 복구해내며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적된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실종 당일 새벽, 그녀가 이소영 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바로 집을 나선 점은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대화와 숨겨진 갈등이 분명 존재했음을 시사했다. 촘촘히 얽힌 회사 내 인간관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래 상사 내 인간관계 맵은 놀라울 만큼 복잡했다. 김정욱은 대외적으로 친화력 좋은 영업사원으로 평판이 좋았으나 일부 직원은 최근 몇 달간 이소영 팀장과 빈번히 접촉하고 민지와도 은밀히 회계 처리 이슈를 논의했다고 털어놓았다. 대부분 직원들은 대놓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대질신문에서 여러분은 회사 내 비밀 조직 혹은 사적인 이익 추구 모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더는 누구도 확고한 부정의 눈빛을 보내지 못했다. 이소영 팀장은 공식적으로는 엄격한 규정을 우선시하는 인사 책임자였지만 내부적으로는 CEO와 지속적으로 독대하고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특권을 누렸다. 경찰이 임원 한 명에게 이소영 팀장이 인력 배치를 단독 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그녀의 독자적 영향력이 입증됐다. 3. 암묵적 내부 카르텔과 이권 구조. 수사팀은 내부 고발자와 충분한 접촉 후 미래 상사 격리 총무 라인을 중심으로 한 암묵적 카르텔 존재 가능성에 주목했다. 경찰이 은폐를 시도한 전표, 수상한 출장비 정산, 야간에 이뤄진 감사 브리핑 파일, 임원 직인이 잘못 사용된 근거까지 모두 확인하며 이런 의혹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했다. 최근 1년간 소규모 협력업체와의 허위 계약, 복리후생비의 반복적 부풀림, 임직원의 유령 법인 설립 등이 문제가 된 것과 피해자가 이를 시스템상에서 하나 둘씩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내부자가 동요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4. 불화와 대립, 그리고 변질된 충성심. 이소영 팀장과 피해자 사이에는 업무상 신뢰와 긴장, 그리고 경쟁심이 날카롭게 공존했다. 사건 사흘 전밤, 회사 탕비실 CCTV에는 얼굴을 가린 채 말다툼을 벌이는 두 여성이 포착되었고, 음성 복원 결과. 여기까지 말한 것도 이미 위험한 줄 알잖아. 난 그냥 원칙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라는 대화가 남아 있었다. 이처럼 불안정한 신뢰, 보상 심리, 권력의 균열이 조용한 충격파처럼 모든 직원의 일상 언어와 행동 곳곳에 침투해 있었다. 최근 분기별 예산안 상신을 둘러싸고 민지는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항목이 많다는 이유로 서면 보고를 고집했고, 이소영은 팀 질서에 혼란을 주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CEO의 측근 일부가 민지가 경영진에 직접 의견을 올릴 계획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회사 내 미묘한 정치 구도가 형성됐다. 5. 협박과 은폐, 그리고 두려움. 지하 보일러실 근처에서 복원된 CD에는 삭제된 사용자 계정이 민지에게 지속적으로 상구에 알리면 끝장이다. 네가 한 선택을 기억해라. 등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내역과 회의실 메모에 남은 입조심해라. 라는 빨간 글씨 흔적까지 추가로 확보되었다. 특히 이소영 팀장이 비공개로 사용한 번호에서 민지에게 걸려온 통화, 김정욱 휴대폰에 사전 설치된 메신저 복구본에 남은 오늘 밤만 지나면 다 해결된다 등의 문구는 조직 내 일부가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과 협박, 심지어 범행 사주까지 감행했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직원들 다수는 슬쩍 경찰에게 우리는 모두 책임이 두렵다. 누구나 생계를 위해 침묵했고
이제 와서 모두가 경찰 앞에서 나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복원된 채팅과 통화 내역 사내 카드 출입 로그에서는 서로 교차된 동선과 은밀한 접촉, 이해득실을 따지는 협상 흔적까지 수두룩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결코 누구 한 명만의 충동적 범행이 아니며 다수의 교차, 갈등과 조직 내부에서 길러진 불신, 이익 배분, 그리고 들키면 모두 끝난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복합적 범죄임을 확신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확보한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임원실 녹취, 퇴근 직전 불려나간 피해자의 마지막 문서, 그리고 잠시만 더 기다려, 너를 지켜줄 테니 라는 어떤 인사의 익명 메시지였다. 내연관계 의혹, 출세와 실리의 비밀거래, 장기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영역 싸움, 그리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인사 불문율 등 각기 다른 동기가 겹겹이 포개지면서 경찰은 하나의 동기만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민현 전 창구양 임제, 용의자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지다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찰은 미래 상사와 사건 관련 용의자들에 대한 포위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갔다. 더 이상 누구도 자유롭게 회사를 출입할 수 없었으며 임직원들은 경찰의 예리한 감시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했다. 회사 주차장과 사무실 입구에는 순찰차가 상시 배치되고 주요 용의자의 주변에는 수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기록과 이메일, 사내 메신저, 퇴근 동선까지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1. 압박수사의 고조와 밀착 감시. 경찰은 이소영 인사팀장, 김정욱 영업사원, 그리고 일부 회계팀 직원을 중심으로 직중신문을 이어갔다. 김정욱은 오히려 침묵과 단답형 대답으로 일관하며 실수한 적은 없다. 지시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만 반복했다. 그의 핸드폰에선 통화 목록에 남아있던 익명의 번호, 미전송 메시지, 그리고 특정 시각에 삭제된 사진 파일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복구되었다. 경찰은 퇴근 후 귀가하는 동선을 암암리에 미행했고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차량 청소 도구, 소모된 방향제 통, 핏방울이 밴 물수건과 같은 사소한 증거물까지 확보했다. 팀장 이소영의 집에서는 평소와 달리 현관 영상 도어록이 작동을 멈춘 시점이 사건 당일 밤과 일치했으며 현관 신발장 아래에서 들키지 않은 피 묻은 셔츠와 천조각이 발견되자 압박은 한층 더 거세졌다. 이소영은 수차례의 진술에서 기존 알리바이를 반복하며 저는 민지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질신문이 거듭될수록 말투에 미세한 동요가 포착됐다. 조사실에선 잠시간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 경찰의 추궁이 길어질수록 점점 연약해지는 어조가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2. 진술 번복과 동요, 그리고 내부 고발의 조진. 점차 강도 높아진 계좌 통화 분석 결과 이소영이 사건 전후로 불분명한 금전 이동을 했고 김정욱과도 여러 차례 짧은 문자만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신문 막바지에는 한때 침묵했던 직원 한 명이 경찰에 익명 진술서를 내밀었다. 더불어 일부 자료심사에서 용의자들이 동호회 서류를 빙자해 직원 명의로 복수의 회계 계좌를 만들고 일부 금전 거래를 미장 정산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회사 회계장부에선 기존 수사 대상이 아니던 한 비선 관리자 계정에서 이상 자금 흐름이 발견되어 경찰은 또 다른 공범 가능성까지 시야를 넓혀나갔다. 3. 전략적 신문과 심리전의 절정. 경찰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용의자들을 심리적으로 분열시키기 위해 전략을 바꿨다. 경찰은 또한 확보한 문자 메시지, 익명 이메일 중 일부, 내부 고발자의 첩보를 거론하며 대지조사에서는 이소영과 김정욱 그리고 3인의 회계팀원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각자의 알리바이를 교차 질문했다. 민지가 실종되던 날 회식 끝나고 어디서 마주쳤죠? 김정욱 씨, 그날 정말 월미대교엔 가지 않았나요? 질문은 의도적으로 한 명의 진술 뒤에 다른 용의자에게
곧바로 반박의 증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몇 시간가량 고강도의 신문이 오가자 용의자들 중 일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는 모습, 무심코 서로를 노려보는 표정이 화면에 남았다. 4. 숨겨진 결정적 증거와 마지막 조각들. 진실을 외면하던 용의자들에 대한 압박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절정에 달했다. 김정욱의 전화기에는 범행 후 48시간 이내에 동료로부터 받은 입 다물어라,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익명 메시지도 복원됐다. 경찰은 회계장부 위조와 협박에 관여한 결정적 PC 저장 파일, 폐기된 USB에서 복원한 퇴근 전 마지막 녹음 파일, 팀장과 영업사원의 사전 약속이 찍힌 메신저 캡처, 그리고 현관 CCTV에 남은 잠입 흔적 등 다수의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 특히 팀장 이소영이 친구 이름으로 빌린 휴대폰에서 그날 밤만 잘 넘기자, 혹시 흔적 남았으면 다 치워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5. 무너지는 침묵, 윤곽 잡히는 진실. 경찰은 마지막으로 관련 용의자 전원의 금융거래와 가택 수색을 동시 단행했다. 2. 가정에서 피해자가 사망 전날 손수 작성한 비밀 문서와 이소영이 파쇄하려다 실패한 증빙서가 재조합되어 낮게 웅크렸던 범행의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민지가 만약 이를 언론에 흘리면 우리 모두가 끝이라는 걸 알았다. 이소영의 진술은 곧 경찰 내부 보고서로 전달됐고 조용하게 감추려 했던 회사 내 권력 다툼, 금전 유착, 조직적 은폐의 실체가 점차 명확해졌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회사와 가족을 위한 타협과 침묵으로 인생을 덮으려 했던 시도는 결국 수사팀의 끈질긴 집념 앞에 무너졌다. 미래 상사라는 작은 조직을 거미줄처럼 얽매고 있던 거짓, 공포, 동요는 시단 드러난 가슴 아픈 진실. 마침내 오랜 수사와 치밀한 추적 끝에 감춰진 진실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실, 고요한 새벽 공기만이 흐르는 그곳에 이소영과 김정욱이 마주 앉았다. 오랜 침묵 끝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허술한 알리바이와 이미 구멍난 신뢰가 아니라 각자의 양심이었다. 이 시 진실의 입을 여는 순간 경찰의 결정적 증거 제시에 이소영의 표정은 흔들렸다. PC 모니터에 떠오른 파일 속 녹취, 복구된 메신저 메시지,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과 음성 녹취, 그리고 계획적인 은폐의 흔적들이 줄줄이 펼쳐지는 순간 그녀의 굳어진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저는 혼자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김정욱 씨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담담하면서도 떨리는 고백은 지금까지 철저히 은폐해온 회사 내부의 구조적 비리, 그리고 이 비리를 덮기 위한 치밀한 공모행위의 전모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이 시, 숨겨진 동기, 파국에 이르는 선택. 조사에서 밝혀진 동기는 단순한 금전 이득이나 사적인 감정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규모 횡령과 부정거래, 사랑과 배신, 조직적 은퇴, 폐유와 검은 협박이 뒤엉킨 복합적인 욕망의 결과였다. 회사 자금은 CEO와 이소영, 일부 간부들의 공모하에 지속적으로 유용되어 왔고 매번 결산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가짜 계약, 협력업체와의 허위 거래, 비밀리 회계 조작이 반복됐다. 그 모든 것을 결국 발견한 서민지가 직장과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폭로하려 하자 두려움은 극단적인 범죄로 바뀌었다. 민지 씨가 마지막 문서를 프린트해서 사장님 책상에 두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워졌어요. 이소영은 사건 당일 밤 직접 민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언쟁이 오갔다. 격한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준비해온 천으로 민지의 숨을 틀어막았다. 3. 은폐와 공모의 사슬.
김정옥의 진술도 이어졌다. 저는 자신이 이런 일에 휘말릴 줄 몰랐어요. 팀장이 처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기도 휘말릴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이상하게 그냥 팀장님의 말에 따랐죠. 라고 토로했다. 김정욱은 시신 처리, 이동, 현장 정리 등 범행 후반부에 관여하였다. 시신을 담요에 싸고 야간에 차량을 몰아 월미대교 아래로 이동, 폐기물을 2차례에 걸쳐 버렸다. 그 과정에서 방수천, 세차, 흔적 삭제, 동선 위장 등 치밀한 은폐 행위가 이어졌다. 제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 상황에 처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4. 회사 조직의 붕괴와 가족의 절망.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 CEO 또한 조사망에 올랐다. 이소영의 진술에 따르면 CEO는 적극적으로 모든 은폐를 실토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긴급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남은 간부들 중 일부는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 회계 장부 조작, 임직원 명의의 위장 법인 설립과 유령 급여 등 이미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진흙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피해자 서민지의 가족은 깊은 상실과 절망감 속에 경찰서 진술실을 찾았다. 남편과 어린 아들은 아직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부모님은 딸이 도덕적으로 곱고 약한 탓에 더 위험에 노출됐다며 자책했다. 5. 사회적 충격과 해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자 언론과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회사 내부의 음모, 침묵의 카르텔, 어둠 속에서 거래되는 진실. 서민지의 죽음은 단순한 한 회사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침묵과 방관, 그리고 약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소영의 법정 진술 마지막 구절은 길게 회자됐다. 이렇게 하여 숨겨진 진실은 고통과 회한, 참회의 눈물 속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투명성, 익명 제보자 보호, 도덕성 지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얼마나 많은 조직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운영되나? 진실을 말하니가 희생되는 사회. 우리는 언제쯤 현관에서 언성을 높였다. 피해자 서민지의 이름이 적힌 리본, 직장 내 비리를 밝히다 희생된 딸이라는 피켓. 무거운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재판 안내방송까지 하나하나가 비극을 기록했다. 법정에 선 인물들. 증언과 반성의 시간. 수백 쪽에 달하는 수사자료와 피의자 증인 진술은 치밀하게 정리되어 검찰이 차례로 공개했다. 피해자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구조적 비리, 권력형 은폐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김정욱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모든 사실을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고석에 오른 이소영 팀장의 얼굴은 극도로 수척했고 김정욱 역시 긴장한 채 손을 떨었다. 검사는 엄정하게 비리 구조, 민지에 대한 위협과 살인, 증거인멸 전모를 낱낱이 열거했다. 판결, 정의의 무게와 단죄의 절차. 재판부는 수십일간 이어진 심리를 거치며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 동기, 은폐 시도, 피해자와의 관계 동선, 최종 증거와 진술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결국 이소영에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이, 김정욱에겐 증거인멸 및 방조죄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로 무너졌고 이소영과 김정욱은 고개를 떨궜다.
회사 안의 은밀한 커넥션과 조직적 담합, 권력 집단의 이익방어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행. 재판장은 판결문 서두에서 비판했다. 피해 가족과 동료의 상처, 남겨진 공허. 서민지의 남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시 아내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제라도 사실이 밝혀져 양심의 무게를 더웠다. 하지만 남겨진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어린 아들은 엄마가 돌아온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소리쳐 방청석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자의 부모 역시 딸의 바른 양심이 왜 이런 결과로 이어져야만 했냐며 법정을 둘러싼 변호인단, 기자들에게 도덕을 물었다. 사회적 파장과 조직 문화의 변화. 사건 판결 후 언론은 회사 안의 유사한 권력구조 악습, 갑질, 단체 방조 범죄의 실태를 다양한 기획 기사로 다뤘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익명 고발자 보호제도, 사내 감시 강화, 내부 감사체계 총체적 손질을 추진했다. 침묵하면 살아남고 말하면 배신자가 되는 현실. 고발자의 몫은 왜 고통인가? 이러한 기사 헤드라인은 전국 직장인과 시민 사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끝나지 않은 후유증. 시간이 흘러도 특히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과 조직 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자에게 아이는 정의의 길을 가려다 희생당했지만 이제라도 사회가 단단해졌음을 바라본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판결과 후유증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조직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도덕, 제도적 부담임을 뚜렷이 남겼다. 사건 이후 일부 퇴사자는 더 이상 의심과 혼란 속에서 일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털어놨고 남은 직원들도 언제나 서로를 감시하듯 지낸다고 말했다.